자기를 미끼로 낚는다. 중국의 전국시대 제나라의 침공으로 연나라가 그 영토의 절반을 상실하였을 무렵의 일입니다. 연나라의 소왕은 즉위를 하자 스스로 머리를 굽히고 인재를 구하여 원수를 갚을 시기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소왕이 과괴하에게 나라를 일으키기에 족한 인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과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어떤 군주가 천금을 가지고 하루에 능히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한 신하가 내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임금은 천금을 내려서 천리마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그 신하는 사흘 정도로 말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그 신하가 당도하기 직전에 말은 죽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죽은 말의 뼈를 500금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야. 누가 죽은 말을 상대로 500금이나 되는 돈을 버린단 말이냐 하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신하는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천리마 같으면 죽은 말이라도 500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말이라면 얼마나 비싸게 살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더라도 장차 멀다나 곧 소망하는 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1년을 채 넘기기 전에 천리마를 달리고 온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진실로 임금이 현재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내게 사표의 예우를 취해 주십시오. 나 같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를 한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어찌 천리가 멀다고 하겠습니까? 소왕은 이 말을 듣고 과연 감탄하여 과괴를 위하여 황금대라는 궁전을 세워서 그에게 사회 예우를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즉각 여러 나라로 전해지자 천하의 현재들이 너도 나도 연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선 조나라의 명장 아기가 왔습니다. 다음은 음양가로 이름 높은 추연이 제나라에서 왔습니다. 또 명재상인 극신이 조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리하여 천하의 인사가 다투어 연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왕은 이들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온 천리마와 고락을 함께 하기를 28년간 마침내 진초, 한위, 조 등 5개국과 공모하여 제나라를 쳐서 크게 이기고 구영토를 찾았습니다. 여기 이 과괴는 스스로 자기를 미끼로 내세워 살 사람인 소왕에게 팔아넘겼으며 소왕도 그를 손님 끌기 위한 전시용으로 사들여서 크게 선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고로 예우로서 인사를 대하고 후에 예를 후하게 한 것을 뉘우치면 인물은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줘놓고 나중에 뉘우치면 인물은 그러한 군주에게 봉사할 것을 의젓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우와 포상을 아끼지 않으면 인물은 다투어 사지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또 태공망은 낚시에 대하여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뚜렷하게 보이면 소어가 물고 줄이 적당하고 미끼가 향기로우면 중어가 물고 줄이 굵고 미끼가 크면 대어가 이를 문다. 고기라는 짐승은 미끼를 먹고 그 줄에 끌리고 사람은 녹을 먹고 그 군주에게 복종하는 법이다. 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미끼의 이용법에 대해서는 과연 낚시의 명인으로서 빈틈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끼만 향기롭다면 용사는 다투어 사지로 나아간다고 한 것은 명심해야겠지요. 2. 신뢰를 미끼로 삼는다. 오기가 위나라 하서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될 무렵의 일입니다. 하서는 진나라와 국경에 접하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 국경에 진나라의 작은 한 성이 있었습니다. 차기만 직후에 오기에게는 바로 그 국경성이 몹시 눈에 거슬리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신뢰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가지 음모를 꾸며서 그것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오기는 수레의 장대를 북문 밖에 의지해 놓고 포고를 붙였습니다. 이 수레를 남문 밖으로 옮기게 된 자에게는 상등의 밭과 집을 주겠다. 수레의 장대 계위를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구태여 큰 상을 주겠다는 것은 이면에 수상한 계략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일이란 것은 해놓고 볼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옮겨 놓자마자 오기는 즉각 미끼를 먹은 고기에게 포고대로 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감을 품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오기는 한 선에 옥수수를 동문 밖에 놓고 포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서문 밖으로 옮기게 된 자에게는 지난번과 같은 상을 주리라. 사람들은 다투어 이것을 서문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기는 각주의 장관에게 일러서 포고를 내려 군사를 모집시켰습니다. 내일 진이 국경성을 공격한다.
선두를 달리는 자는 주의 장관에 임명하고 최상의 밭과 집을 하사한다. 사람들은 다투어 응모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기는 응모한 군사를 이끌고 진이 국경성을 쳐서 졸지의 이를 빼앗았습니다. 육도란 책의 향기 나는 미끼의 아래에는 반드시 사어가 있고 중한 포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사가 있다. 고 한 말은 이러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오기는 이 같은 신뢰의 견본 상품을 팔 때까지는 그 이전에 이 신뢰를 내걸고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기가 노나라의 임금에게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전략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오기를 장군으로 기용하여 제나라 군사를 방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제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나라와 내통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기는 신뢰를 보이기 위해 아내를 참수하여 제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노나라의 임금은 즉각 오기를 두둔하고 포섭하며 기용을 하여 크게 제나라 군사를 격파하였습니다. 자기의 신뢰를 위하여 아내를 죽일 만큼 그들은 공명이 중대했습니다. 이것이 동양인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3. 원수를 미끼로 내세운다. 전국시대 말기쯤 연나라 태자단은 이전에 볼모로 조나라에 가 있었으나 그때 조나라에서 태어난 진왕의 정은 어렸을 때 단과는 소꿉놀이 친구였습니다. 정이 진왕으로 즉위하자 단은 진나라의 볼모로 갔습니다. 진왕은 어릴 적 친구인데도 연애 태자단을 잘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은 화가 나서 도망쳐왔습니다. 진왕을 원망하고 언젠가 보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나라의 장군인 번역이가 죄를 짓고 도망쳐왔습니다. 그 목숨값은 금 1000냥이고 업은 10,000호라는 표방이 나붙었습니다. 단은 그를 받아들여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또 한편 단은 위인 형가의 현명함을 듣고 예우를 두텁게 하여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형가를 진나라에 보내서 원수를 갚으려 했습니다. 형가는 단에게 말하기를 진왕을 기쁘게 하고 또 마음을 흡족게 하자면 번장군의 목과 연나라 독형이 지도를 구하여 헌상하고자 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은 번역이의 목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승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가는 스스로 번장군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목을 얻어서 진왕에게 진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왕은 반드시 기꺼이 나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틈을 타서 왕의 가슴에 칼을 찌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도 갚을 것이고 또 이 연나라도 수모를 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장군은 그 말을 듣고 이에 득실을 생각한 끝에 원수를 갚고 또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일거양득의 교환 조건에 깊이 감사하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형가는 번장군의 목과 독형이 지도를 휴대하고 진왕의 목과 교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역수의 강가에까지 배웅을 나온 태자단을 향하여 형가가 노래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수견이 불고 역수는 차다. 장사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이름 높은 장면이 전개됩니다. 진이 궁전에서 형가는 계획을 진행했으나 진왕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형가가 피살되었습니다. 진왕은 크게 분노하여 군사를 내어서 연나라를 치게 하니 연왕희는 부득이 사랑하는 태자단의 목을 베어 진왕에게 헌상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당분간 평화를 되찾게 되었으나 그 후 3년이 지나자 진은 다시 연나라를 쳐서 이를 멸망시키고 연나라를 진이 한 고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헝가는 장군의 목을 교환 가치로 번장군 자신의 복수와 은혜를 입은 연나라의 수모를 씻기 위하여라는 두 가지 초점에다 두고 그보다 가치가 있는 진왕의 목과 교환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좋은 교환 조건이라는 것을 번장군에게 인식시켜 그 목을 얻어냈습니다. 즉 그 목을 미끼로 진왕을 유인하여 진왕의 목을 낚으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 음모는 빗나가서 결국 음모에 가담한 태자단의 목숨까지 잃고 연의 멸망을 촉진했습니다. 승패의 여부는 고사하고 원수를 미끼로 내세워 적을 노린 술책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또 연왕희가 사랑하는 태자의 목을 조건으로 겨우 3년간 국토 보존을 유지케 한 교환 조건도 역시 원수를 저지하기 위한 한 술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4. 은혜를 미끼로 만든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타도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 당연한 처사로 나라의 공신에 대한 논공 행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군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하의 허물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곧 죄를 주었으니 군신들은 불안과 불만에 사로잡혀 덜어는 모반을 일삼고 궁중 안에는 불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고조는 우려한 끝에 장량에게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장량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평소에 미워하고 군신도 모두 그것을 알고 있는 인물에 가령 옹치를 후로 봉한다면 군신도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는 군신을 모아놓고 주연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옹치를 식방으로 봉하고 더욱 몇몇 사람의 공적을 빨리 결정하도록 오히려 재상들을 독촉하였습니다. 군신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옹치를 후로 정했으니 우리는 뭐 염려할 것은 없겠어. 즉 옹치를 믿기로 하여 원수에 보답하기를 덕으로 대한다를 연출하여 군신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제2차 대전 종결 후 장개석 주석은 일본에 대해서 원수를 대하기를 덕으로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의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고사하고 전후 처리의 정책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덕을 가지고 원수에 보답한다는 사상은 눈에는 눈으로 이빨에는 이빨로 대한다는 중국 사상에 반대되는 노자의 사회적 윤리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덕을 가지고 원수를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당장에 이 노자의 말을 부정하고 원한이 있는 상대에게 덕을 가지고 대한다면 덕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는 보답할 길이 없지 않는가. 역시 원한이 있는 상대에게는 정당한 도로 대응하는 것이 옳고 덕을 베풀어준 상대에게는 덕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얘기란 책에도 공공연하게 원한에는 원한으로 보답하라를 시인하고 있으며 그것이 권선징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5. 우회술로 인심을 낚는다. 맹상군 본명 전문이 아직 제나라의 재상자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맹상군이 식객들에게 서장을 돌려서 영지인 설이라는 곳에 가서 세금을 수거해올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때 자진해온 사람의 풍환이라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기꺼이 그를 설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풍환이 설당에 가자 취할 만한 이식만을 받은 후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빚돈의 증서를 모두 모아서 그 앞에서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의 만세 소리를 뒤에 들으며 말을 달려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사왔습니다. 하고 엉뚱한 보고를 했습니다. 은혜를 샀다는 것은 증서를 불태워줌으로써 영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후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은혜가 보답되어 돌아온다는 타산입니다. 잉어를 낚기 위해 낚싯밥을 던져 놓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맹상군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 풍환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후에 맹상군은 실각을 해서 자기의 영지인 설 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직 100리나 남았는데도 늙은이와 어린 것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은 돌아오면서 풍환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생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사준 까닭을 오늘 보았소. 풍환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음을 면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개의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른께서는 구멍이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개를 높이 하고 잘 수는 없는 형편이니 다음 나머지 2 구멍을 파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풍환은 위나라로 가서 해왕을 설득하여 맹상군을 위나라의 재상으로 초청하게끔 꾸며댔습니다. 이 움직임을 듣고 알아챈 제왕은 새삼스럽게 예를 갖추어 사자를 보내어 사과를 하고 재차 맹상군을 기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의 구멍입니다. 풍환은 더욱 맹상군을 설득하여 봉지인 설당에다 조상을 위한 종묘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족인 제왕은 설당을 넘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3의 구멍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즉 교활한 토끼에는 굴이 3곳 있다는 비유입니다. 군중에게 은혜를 판다. 것은 어김없는 우연한 미끼를 쓰는 낚시법입니다. 우연한 미끼를 쓰는 낚시법의 특징은 낚으려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미확인 다수인 점입니다. 이 낚시법은 주로 윗사람이 민중이나 사원 등의 인심수습을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술책입니다. 6. 한 구멍을 파서 낚는다. 한나라의 서울 양적의 호상인 여부리는 장사일로 자주 주나라의 서울 한단성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 태자인 안국군의 서자인 자초가 볼모로 이 서울에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외출하는 차마도 부자유하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자초를 보고 불현듯 놀라운 생각이 번뜩이었습니다. 이건 물건이 되겠어. 기회를 잡아야겠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서 부친에게 물었습니다. 100배는 될 테지. 나라의 군주를 옹립하게 되면
그 벌이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일 테지.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 장사꾼인 여부리는 서쪽 진나라의 장래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장사를 그만두고 이 성장주를 사들이기 위하여 전력을 쏟았습니다. 우선 자초의 집을 개축하고 훌륭한 가구를 마구 사들여주고 자초의 환심을 샀습니다. 다음에 안국군의 총이 화양 부인의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자초가 총명하다고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화양 부인은 자기의 기색이 늙은 후에도 안국군의 마음을 이끌어내 두는 재료로서 자초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안국군에게 자초를 팔아넘기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끝까지 이 기회를 낚아올리려고 전력을 다하는 여부리는 세후로 잉어를 낚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용단을 내어서 자기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조희를 어린 자초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다름 아닌 진시 황제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소왕이 죽고 태자인 안국군이 진나라의 효문왕이 되자 자초는 진나라의 태자로 옹립되었습니다. 자초의 아들이기도 하고 여부리의 아들이기도 한 어린 정이 그 후에 진나라 왕이 되어 천하를 통일하였을 때 여부리는 마침내 장관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중부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이 기회를 발견하자마자 즉각 사들였습니다. 이 성장주의 값을 올리기 위하여 그는 모든 자본을 투입하여 전력 투구의 한 구멍 파기의 술책은 너무나도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7. 본보기로 족쳐놓고 수확을 노린다. 진나라 문공이 원이라는 곳을 칠 때 군사들에게 7일 안에 쳐부수겠다고 서약했으나 7일이 지나도 원은 낙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조를 철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정세를 탐지하려 갔던 첩자가 돌아와서 원은 곧 항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군지휘관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보배를 상실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여 끝내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해 다시 원을 쳐서 군사들에게 반드시 원을 낙성시키고 철수하자고 서약했습니다. 원의 군사는 그 말을 듣고 항복하였습니다. 또 위나라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문공은 정말 신의를 지키는 임금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마침내 귀속하였습니다. 흔히 원을 공격하여 위를 얻었다 라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문공은 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불신으로 원을 얻기보다는 얻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나라 문공이 처음 7일간으로 공략한다고 서약하고 원을 공격한 것은 원을 얻기보다는 신이 이미지를 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을 쳐서 또다시 함락시키고야 철수하라고 서약한 것은 신이 임지가 이미 이루어진 후의 공간이었습니다. 위도 원의 항복에 덩달아 진에게 항복한 것은 진의 강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미끼로 삼을 수 있는 한 나라를 찾아내어 토벌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은 패자가 약소국을 신복시키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주나라 문왕의 동생 주공단이 은나라에 이긴 후에 상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공갑이 타일렀습니다. 상계를 굴복시키려면 주변에 제후를 치는 것이 그 첩경일까 생각하오. 주공은 그래서 국경의 구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상계는 저절로 항복해왔습니다. 이것이 본보기 응징의 술책입니다. 8. 제물로 인심을 낚는다. 사마양저가 제나라의 경공에게 초빙되어 장군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경공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본시 미천한 출신으로 한갓 평민으로 부터 발단되어 장군이 되었으므로 사졸들이 신복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래서는 명령에 질서가 서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군의 총신으로 나라 안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분을 군사의 감시역으로 세워줬으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경공은 이 말을 듣고 곧 장고를 파견하였습니다. 경공에게 작별을 하자 즉시 양전은 장고에게 내일 정오의 영문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고가 찾아온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왜 늦었느냐고 물으니 장고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졸자의 동료인 대부와 친척들이 배웅을 나와서 붙들렸어요. 양전은 화를 내어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가사는 잊어야 하고 전장에서 진고를 두들길 때는 자기의 일신을 잊어야 한다. 현재 적은 영내에 깊이 침입하여 국내는 소연하고 국민의 운명은 귀하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어디서 송별연을 할 여가가 있는가. 그리고 즉시 군법에 따라서 장고를 참죄에 회부하여 전군에게 본보기로 내세웠습니다. 전군의 사졸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 후로는 군의 위세가 떨쳐지고 진과 연의 군사를 국내에서 내쫓았습니다. 제나라의 명장 사마저의 젊은 날의 한 일화입니다.
한나라 초기의 명장 한신이 장군에 임명되어 당초도 거의 사마저와 같은 수법으로 은에 대한 군사훈련을 위촉받았을 때 오왕의 두 총비를 차명함으로써 180명의 미녀부대를 궁중 안에 조직하여 용병의 재간을 인정받은 후에 그 이름을 열국에 떨쳤습니다. 이런 예는 모두 미끼를 이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제갈 공명이 군법에 의하여 사랑하는 장군을 참했으나 그때 눈물을 흘린 것은 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고사하고 정을 보이지 않으면 부하를 신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